오늘 반찬 왜 이래? 왜요? 평소대로 했는데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너 죽을래? 오늘도 남편은 반찬을 핑계로 나에게 시비를 건다. 옆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나를 조롱하듯 비웃기만 하고 가만히 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진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고 손이 먼저 움직이는 동선이지. 주방 불을 켜는 찰나의 흰빛이 눈을 찌르지만 익숙함이 곧 피로를 덮는다.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고 김치 냉장고 문을 열어 전날 썰어둔 대파를 확인한다. 파향이 서늘하게 치고 올라오면 그제야 정신이 온다 싶어 숨을 크게 들이킨다. 오늘도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 3칸을 채우면 하루가 굴러갈 거다. 늘 그래왔고 아마 당분간도 그럴 테니까. 압력밥솥의 증기가 칙하고 터져나올 즈음 시계가 5분을 더 삼킨다. 남편 정철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은 설탕을 티스푼 반 더 넣어야 한다. 그 반 스푼의 단맛이 남편의 기분을 반 스푼 덜 까칠하게 만든다. 그걸 나는 오래전에 배웠고 잊지 않으려 메모까지 했다. 메모지는 이제 냉장고 자석 뒤로 반쯤 달아 글씨도 흐릿해졌지만 손은 아직 기억한다. 익숙한 기억이 버티고 있으니 마음도 오늘만은 무너지지 말자 스스로를 다독인다. 정철의 커피는 대충 내려선 안 된다. 종이 필터를 적셔 잡내를 빼고 원두를 30초 동안 뜸들인 다음 나선형으로 물줄기를 내려야 한다. 나는 손목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물을 떨어뜨리고 주전자 끝을 살짝 들어 올려 마지막 향을 끌어낸다. 컵을 따뜻하게 데워두면 한 모금에 몸이 풀린다고 그는 한때 웃으며 말하곤 했다. 그때의 웃음은 어디로 갔을까?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늘 쪽으로 기울지만 금방 고개를 젓는다. 오늘은 못 본 척 넘어가자. 아직은 아침이니까. 식탁에 수건을 펼치고 그 위에 밥상 세팅을 시작한다. 숟가락의 빛이 반짝이는 각도를 어머님은 기막히게 알아채신다. 밥숟가락은 여기, 국숟가락은 그 옆이라 하셨고 진짜로 그게 다르면 표정이 굳는다. 나는 반찬 접시의 방향도 조심스럽게 맞추고 김치의 결이 흐트러지지 않게 젓가락 끝을 최대한 가볍게 한다. 이 작은 집중이 나를 겨우 나로 묶어준다. 낮게 깔린 라디오에서 새벽 뉴스가 흘러나오고 사회면 헤드라인이 2번째를 지나칠 때쯤 현관문이 열린다. 정철이 하품을 삼키며 들어온다. 눈은 스마트폰으로 쏠려 있고 손가락은 화면을 두드린다. 여보, 커피. 자동 재생 같은 말투. 나는 자동 응답처럼 컵을 내민다. 어머님 깨우고 올게. 그는 대답을 건너뛰고 뉴스 영상을 켠다. 볼륨이 커졌는지 주방 창문 유리가 미세하게 떨린다. 한숨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려다 나는 물 한 모금으로 밀어넣는다. 어머님 방 문을 두드리면 한 박자 쉬고 들어와가 나온다. 침대 머리맡에는 어젯밤에 정리해둔 약통이 가지런하다. 어머님은 약의 순서를 바꾸는 걸 싫어하신다. 혈압, 당뇨, 비타민 순서대로 손에 올려드리면 어머님은 내 손끝을 흘끗 본다. 오늘 반찬은 뭐냐? 멸치볶음이랑 나물 2가지, 콩자반 조금이에요. 된장국 끓였고요. 멸치 딱딱하지 않게 했지? 네, 물에 불리고 볶을 때 간장 먼저 넣었어요. 그거면 됐다. 허락의 말 같은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축 처진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내가 누구였나? 문득 생각이 스친다. 식탁에 모두가 앉는다. 의자는 4개인데 시선은 셋이다. 어머님은 반찬을, 정철은 화면을, 나는 3사람의 표정을 본다. 밥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국 김이 오르는 냄새, 고소한 참기름의 얇은 막.
나는 이 풍경을 수천 번 반복해온 사람처럼 정확히 안다. 그런데도 오늘따라 테이블 위 공기가 유난히 무겁다. 아마도 내 마음이 무거운 거겠지. 누가 들여다볼 것도 아닌데 혼자서 눈치를 본다. 맛이 변했네. 어머님이 무심히 내뱉는 말은 늘 그렇듯 칼날처럼 얇고 길다. 상처는 얇게 베일수록 늦게 스며든다. 정철은 젓가락을 멈추지 않은 채 말한다. 엄마 비위 좀 맞춰드려. 그 말은 어머님에게가 아니라 내게 향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된장국 간을 다시 본다. 소금 한 꼬집, 아니지, 멸치 다시마 육수가 진하니 간장이 나을지도 모른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내 손등에 내 그림자가 얹힌다. 그림자는 늘 여기 있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짙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의 시간이다. 그릇을 분류하고 기름진 접시는 세제를 2번. 뜨거운 물을 틀면 손등의 피부가 금세 말라붙는다. 나는 나중에 핸드크림을 꼭 바르자 마음속으로 다짐하지만 대부분 잊는다. 잊는 일이 쌓이면 내 몫이 어디까지였는지 경계가 희미해진다. 경계가 흐려지면 사람은 쉽게 투명해진다. 나는 가끔 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물컵에 비친 내 얼굴로 확인한다. 물이 반쯤 찬 컵 속에서 내 표정이 일그러져 있다. 정철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화면을 놓지 않는다. 타이와 셔츠 단추 사이 손이 잠깐 머뭇거릴 때에만 나를 본다. 오늘 저녁 뭐야? 질문이 아니라 통보에 가깝다. 김치찜 생각했는데 어때요? 알았어. 대답은 짧고 의미는 비어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요즘 내 하루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 같다. 거울 앞에서도 식탁에서도 현관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지면 고요는 처음엔 선물 같다. 그 다음엔 벌금 같다. 선물처럼 달게 들이마셨다가 벌금처럼 무겁게 내쉰다. 식탁을 닫고 의자를 밀어넣고 어제 받은 건강검진 종이를 꺼낸다. 갱년기 우울증 초기. 의사의 필체가 유난히 반듯해서 더 차갑게 느껴진다. 요즘 기쁘신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장바구니 목록만 빽빽했다. 파, 두부, 목살, 세제, 쓰레기 봉투, 건전지, 비닐장갑. 기쁨이라는 단어는 리스트에 어디에도 없었다. 창밖에는 햇살이 반쯤 걸쳐 있다. 베란다 화분에 흙이 말랐다. 물뿌리개로 조심스레 적시며 나는 식물에게 말을 건다. 오늘은 좀 살아보자, 우리. 내가 먼저 듣고 싶은 말을 식물에게 대신 건네고 식물은 조용히 인맥을 반짝이며 대답한다. 그 반짝임이 나를 붙잡는다. 누군가는 말하겠지. 이 나이에 감성 노름이냐고. 그런데 감성이라도 붙잡아야 오늘이 무너지지 않는다. 휴대폰이 진동한다. 딸은 지다. 엄마, 점심 같이 먹을래요? 글자 끝에 이모티콘이 장난기 가득하다. 나는 웃고 만다. 은지가 보낸 사진은 작은 카페의 샌드위치와 수프, 그리고 손글씨 메뉴판. 글씨가 삐뚤빼뚤해서 정겹다. 좋지. 시간 맞춰갈게. 답장을 보내고 지갑을 챙긴다. 현관 거울 앞에서 잠깐 선다. 입술에 연한 색을 얹으면 내 얼굴이 한 톤 밝아진다. 작은 변화가 크게 느껴진다. 이 작은 일이 오늘을 구할 수도 있다. 버스를 타면 창밖 풍경이 가볍게 밀린다. 상가 유리창에 붙은 세일 스티커, 학원 앞에서 줄 선 아이들, 택배 상자를 옮기는 기사님들의 구부정한 어깨. 세상의 리듬이 나를 끌고 간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한다. 나쁘지 않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도 내가 나를 확인하는 일은 중요하다. 확인해야 존재가 버틴다. 카페 문을 밀자 은지가 먼저 손을 흔든다.
엄마 여기. 그 한마디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 이영숙 여기. 은지는 내 손을 덥석 잡고 의자에 앉힌다. 요즘 어때요? 밤에 잠은 좀 자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먹고 자고 쓸고 닦고 그런 대로 지내지. 은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훑어본다. 그런 대로가 문제예요. 엄마 표정이 예전의 엄마 아니에요. 말끝이 부드러운데 가슴에 콕 박힌다. 수프의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친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는다. 검진 결과 나왔어. 알아요. 문자로 봤어요. 그래서요, 엄마 조금 바꿔볼래요? 뭘? 엄마 하루. 아주 조금이라도. 은지는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낸다. 노트 첫 장에는 커다란 글씨 하나. 엄마의 시간표 엄마 전용. 나는 웃음이 새어나온다. 내가 이런 것도 다 하네. 딸이니까. 그리고 나 엄마 편이니까.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수프보다 먼저 속이 데워진다. 은지는 시간을 칸으로 나눠 나에게 묻는다. 아침 5시부터 8시는 집안일. 8시부터 9시는 엄마 준비. 9시 반부터 11시는 산책 어때요? 산책? 엄마, 집 근처 공원 좋잖아요. 나무들 키도 엄마 또래 됐을걸요. 같이 자랐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까? 그리고 오후에는 엄마가 하고 싶은 것 하나. 아주 작은 거. 작은 거라면? 어제 방 정리하다가 엄마 사진 앨범 봤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웃는다. 단발머리 엄마. 배낭맨 엄마. 그 앨범 속 엄마는 지금보다 눈이 더 반짝였어요. 심장이 2번 빠르게 뛴다. 나는 그 앨범을 어디에 넣어뒀는지 눈앞에 떠올린다. 옷장 깊숙이 겨울 이불 아래 얇은 먼지 한 겹. 그런데도 사진 속 내 눈동자의 반짝임은 먼지를 뚫고 나온다. 그때의 엄마, 뭐가 그리 좋았을까? 은지가 묻는다. 나는 잠깐 생각한다. 아마 약속이 없어서. 약속이 없어서요? 누구에게도 약속된 사람이 아니라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시간. 말하고 나서 나 스스로 놀란다. 이렇게 또박또박 내 마음을 내뱉은 게 얼마만인지. 은지는 내 손을 꼭 잡는다. 그 시간 다시 만들면 돼요. 완벽하진 않아도 하루 한 칸은 엄마 거. 하루 한 칸. 나는 그 말을 천천히 굴려본다. 혀끝에서 달큰한 맛이 난다. 누가 설탕을 넣었나 싶을 만큼. 카페를 나오며 은지는 내게 작은 봉투를 건넨다. 엄마, 이건 비밀. 봉투 안에는 작은 여행 책자 한 권과 문화센터 수강권이 들어있다. 표지에 푸른 바다가 그려져 있다. 가라는 소리냐? 언젠가요? 당장은 아니어도. 엄마가 원할 때, 엄마가 정한 곳으로. 나는 봉투를 가슴 가까이 붙잡는다. 심장이 봉투를 2번 두드린다. 내 몸 안에서 나는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지금까지 못 들은 척했을 뿐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빛이 눈부시다. 나는 선글라스를 꺼내 쓴다. 이 작은 장비 하나로 세상이 갑자기 견딜만해질 때가 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방금 전까지 어지러웠던 마음이 신기하게 차분해진다. 나는 주방 창을 끝까지 열고 바람을 들인다. 바람이 커튼을 밀다가 식탁 위를 가볍게 쓸고 냉장고 문짝의 자석 메모를 흔든다. 메모 끝이 살짝 들리며 은주라는 이름이 보였다 사라진다. 아니, 영숙. 나는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른다. 이영숙. 소리가 벽에 부딪혔다가 나에게 돌아온다. 낯설고 동시에 반갑다. 거실 한켠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 앨범을 꺼낸다. 먼지가 손등에 내려앉는다. 나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긴다. 단발머리에 내가 웃고 있다. 눈가에 주름이 아직 자리 잡기 전
잇몸까지 보이며 마음껏 웃던 얼굴. 사진 속 나는 어딘가로 떠나기 직전 같은 표정을 하고 있다. 가벼운 배낭, 헐렁한 셔츠, 바람에 들썩이는 옷자락. 그때의 공기가 사진 속에서 아직도 흐르고 있는 것 같아 숨이 길어진다. 그 순간 부엌 타이머가 작게 울린다. 저녁 준비를 시작하라고 알려주는 소리. 나는 타이머를 꺼두고 앨범을 다시 무릎 위로 끌어온다. 오늘은 다르게 해보자. 타이머보다 앨범이 먼저. 타인의 시간표보다 내 마음의 순서가 먼저. 사소한 순서를 바꾸는 일로도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작은 결심이 오늘을 뒤집을지도 모른다. 나는 공책을 펼쳐 적는다. 하루 한 칸, 나만의 시간. 그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쓴다. 첫째, 산책. 둘째, 사진. 셋째, 나에게 편지. 편지는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 영수가라고 부르면 내 안에 내가 고개를 들까? 나는 펜을 쥐고 장난스레 써본다. 영수가, 내가 여기 있구나. 글자를 쓰는 동안 믿기 힘들게도 눈물이 차오른다. 그 눈물은 섭섭함도 분노도 후회도 아닌 발견의 눈물에 가깝다.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손에 쥘 때 어김없이 나오는 그 종류의 눈물. 해가 기울고 부엌 등불이 다시 켜진다. 나는 김치찜 대신 두부를 굵직하게 썰어 간단한 찜을 올린다. 오늘은 간을 내 입에 맞춘다. 숟가락으로 한 입 떠먹고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네. 내가 내게 건네는 칭찬이 어색하지 않다. 이 맛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주는 사람이 지금은 나여도 괜찮다. 언젠가 누군가와 나누게 된다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현관 열쇠 소리가 들리고 집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온다.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식탁에 반찬을 올려놓고 자리에 앉기 전에 한 번 더 창밖을 본다. 어둑한 하늘 사이로 초승달이 떠오른다. 초승달은 아직 덜 찼지만 분명히 빛난다. 덜 찼다고 해서 달이 아닌 건 아니니까. 나도 그러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저녁상 앞에서 어머님이 묻는다. 오늘은 간이 많네.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제 입에는요, 아주 딱이에요. 정철이 고개를 들었다가 잠깐 나를 본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낯설미 있다. 괜찮다. 낯설문 변화가 들어서는 문턱 같은 거니까. 사람은 문턱을 넘어야 방을 옮긴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절반쯤 하다가 수도 꼭지를 잠근다. 수건으로 손을 닦고 거실 불을 한 칸 낮춘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오늘의 공책을 다시 펼친다. 첫 줄에 동그라미를 친다. 하루 한 칸 성공. 그 동그라미 하나가 이상하리만치 든든하다. 기둥 하나가 세워진 느낌. 집 전체가 달라진 건 아니지만 내 안의 방 하나가 환해졌다고 믿고 싶다. 밤 모든 소리가 가라앉을 때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연다. 바람이 커튼을 한 번 더 밀고 들어온다. 나는 그 바람에게 마음을 살짝 내어준다. 내일은 산책부터. 작게 말하고 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도 오늘의 나를 알아볼 수 있다. 그건 목소리의 온도 때문일 거다. 나는 나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조금 더 준비해 둔 채 눈을 감는다. 내일의 첫 문장은 이미 정해졌다. 영수가 일어나자. 우리 시간 시작하자. 토요일 아침, 어제보다 조금 늦게 눈이 떠졌다. 그런데 몸이 무겁다기보단 마음이 어딘가 허전하다. 어제 적어둔 하루 한 칸, 나만의 시간이라는 글씨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린다. 나는 그 문장을 떠올리며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겨울 이불을 정리하려고 꺼내다가 바닥 깊숙이 밀려 들어간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상자를 끌어내는 순간 심장이 괜히 두근거린다. 뚜껑을 열자 빛바랜 앨범 한 권이 나왔다. 손때가 묻어 코너가 달아있는 내 청춘의 흔적이었다. 조심스레 페이지를 펼치니
젊은 내가 있었다. 단발머리에 웃음 가득한 얼굴, 헐렁한 청바지, 가벼운 배낭. 사진 속의 나는 낯설 만큼 자유로워 보였다. 아, 이 얼굴. 무심코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웃고 있는 내가 이토록 생기 넘쳐 보이다니. 지금 거울 속의 나와는 너무나도 다르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첫 월급, 나만을 위해 쓴 카메라. 그때 나는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게 꿈이었다. 멀리 가본 적도 없었지만 나 혼자 비행기를 타고 낯선 거리를 걷는 상상을 하며 잠들곤 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의 말이 떠오른다. 여자가 어디 혼자서 외국을 돌아다녀. 집안이나 지켜. 그 말은 단호했고 나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내 꿈은 앨범 속에 갇혀버렸다. 나는 사진을 넘기며 오래된 꿈의 조각을 하나씩 되살렸다. 한때는 나도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롯한 나로 살고 싶었다. 사진 속 나를 바라보다가 눈가가 시큰해졌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더니 딸 은지가 들어왔다. 엄마, 뭐 보고 계세요? 나는 앨범을 얼른 덮으려 했지만 은지는 빠르게 내 곁에 앉았다. 사진을 들여다보던 은지는 환하게 웃었다. 와, 엄마 진짜 예쁘다. 눈빛이 완전 살아있네. 나는 쑥스러워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엄마, 그때 무슨 생각 많이 했어요? 은지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냥 혼자 여행을 가보고 싶었어. 그게 작은 꿈이었지. 은지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럼 지금 가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집안일은 누가 하고 아빠는 어떻게 하고 할머니는 또 뭐라 하실 텐데.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인생이 언제까지 집안일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다 컸고 아빠도 자기 밥 차려 먹을 줄 알죠. 할머니야 늘 그러셨지만 엄마 삶이 사라지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은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티켓 끊어드릴게요. 엄마만의 여행 다녀오세요. 나는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큰 돈을 내가 왜 써? 큰 돈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떠나는 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엄마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은지의 진심이 담긴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민자 어머님께 내가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뭐라고? 내가 여행을 간다고? 웃기지도 않네. 나이 50이 넘어선 며느리가 집을 비우고 나돌면 집안 체면이 뭐가 되니? 어머님의 목소리는 쏘아붙이는 듯 날카로웠다. 옆에 있던 정철도 난감한 얼굴로 말했다. 여보, 집에만 있지 왜 굳이 나가려고 해? 그냥 마음만 다스려. 나는 고개를 떨궜지만 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일렁였다. 딸 은지가 말한 엄마만의 삶이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다. 밤이 깊어 다들 잠든 후 나는 다시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의 내가 이번엔 내게 말했다. 내가 원하잖아. 늦지 않았어. 그 목소리가 분명히 들리는 듯했다. 나는 사진 위에 손바닥을 얹고 다짐했다. 그래, 이번엔 멈추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은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여행지 추천해 줄래? 은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그 순간 나는 오래된 앨범 속에 묻혀있던 나를 조금은 되찾은 듯했다. 여전히 두렵지만 두려움 뒤에 기다리고 있는 자유가 나를 불렀다. 한때 접어둔 꿈이 다시 내 앞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그냥 덮어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출국 당일 공항 전광판에 적힌 수많은 도시 이름 앞에서
나는 잠시 발을 멈췄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가방끈을 꼭 쥔 손바닥엔 이미 땀이 배어 있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하던 여행, 아니 사실상 가족의 뒤치다꺼리로만 다니던 여행과는 전혀 달랐다. 이건 정말로 내가 선택한 내 삶의 첫걸음이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은지가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 무섭죠? 근데 무서운 만큼 설레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무섭고 설레. 그러니까 이건 진짜야.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자 작은 아이처럼 창밖을 바라보았다. 활주로에 줄지어 선 비행기들이 마치 제각기 떠날 준비를 하는 새 무리 같았다. 그리고 곧 거대한 몸체가 흔들리며 하늘로 솟구쳤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먹구름 사이로 은빛 날개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도 무언가 날개를 펼치는 듯한 감각이 일었다. 낯선 도시에 도착했을 때 공항 로비의 공기는 다르게 느껴졌다. 말소리도 억양도 간판의 글자도 하나같이 생경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레는 낯설미 나를 휘감았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영화 속 장면처럼 스쳐갔다. 붉은 벽돌 건물, 노천 카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길모퉁이의 작은 꽃가게까지. 아, 내가 진짜 여기 있구나. 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님을 확인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자마자 거리를 걸었다. 평생 가족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다가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발길 닿는 대로 걷는 순간이었다. 가로수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니 마음속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작은 빵집에서 갓 구운 크루아상을 사 먹고 시장에서 이름 모를 과일을 맛보며 웃음이 절로 났다. 처음 보는 풍경들이 나에게 너도 내 삶의 주인공이야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낯선 골목길을 걷다 보니 작은 카페가 눈에 띄었다. 문 앞 칠판엔 오늘의 추천 라벤더 라테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갔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라벤더 향이 은은한 커피를 마시는데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넓은 어깨, 살짝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회색빛 머리카락.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설마. 조심스럽게 다가가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목이 멎는 듯했다. 그는 바로 강우진, 대학 시절 나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친구였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미소만큼은 그대로였다. 우진 씨 맞죠? 내 목소리는 떨렸고 우진은 놀란 듯 고개를 돌리더니 곧 환한 웃음을 지었다. 영수? 이게 얼마만이야? 그 순간 나는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했다. 우진은 나를 반갑게 맞으며 자리를 권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나간 세월을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우진은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다. 처음엔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지만 혼자 여행을 다니며 다시 숨을 쉬게 되었다고 했다. 난 이제 더 이상 누굴 위해서만 살지 않아. 남은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 내가 웃고 있는 걸 보니 이제 내 차례인 것 같네. 그 말은 내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여태껏 아내, 엄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다. 정작 이영숙이라는 내 이름은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지금 우진의 말은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불러내는 것 같았다. 나 자신을 위해 산다. 나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진은 나를 격려하며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후회는 안 해도 아쉬움은 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미루지 마. 작은 거라도 지금 시작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세상은 내게 계속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아야 했다. 카페 밖으로 나오니 석양이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햇살 사이로 비둘기들이 날아오르고 거리 악사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선율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내 삶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있다는 예고편 같았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전과 달랐다. 아까까지만 해도 낯선 도시의 풍경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내 삶의 배경이 되어주는 듯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도피가 아니야. 잊고 있던 나를 찾는 시작이야. 거울 앞에 서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거리의 상인, 시장의 웃음소리, 그리고 카페에서 마주친 우진의 미소. 사진 속 풍경만큼이나 내 얼굴도 밝아져 있었다. 나는 앨범 첫 장에 적힌 글씨를 떠올렸다. 나만의 시간표 하루 한 칸. 그리고 오늘은 그 한 칸을 제대로 채웠음을 느꼈다. 밤 창문을 열자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다시 다짐했다. 이 여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진짜 나로 돌아가고 있다. 그 순간 어제까지의 공허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가슴 한가득 설렘과 희망이 밀려왔다. 내일은 또 어떤 나를 만나게 될까?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 보였다. 낯선 도시에서의 경험이 내 몸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일까? 나는 아직도 길모퉁이, 카페의 향기, 석양에 물든 거리, 그리고 우진이 해준 말이 귓가에 맴도는 걸 느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그 한 문장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집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훅 밀려왔다. 김치 냄새, 오래된 가구 냄새, 그리고 무거운 공기. 시어머니 민자는 소파에 앉아 날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다.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이제 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나는 잠시 멈췄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변명부터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담담히 대답했다. 저도 제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머니. 그 말에 민자는 눈을 크게 떴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는지 한동안 말이 끊겼다. 부엌에서 남편 정철이 얼굴을 내밀었다. 여보, 다녀왔어? 고생했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낯설미 깃들어 있었다. 아마 내 눈빛이 변했음을 그도 알아차린 듯했다. 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처럼 애써 웃거나 맞춰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앞에서 나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저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 삶을 찾고 싶어요. 정철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당신이 할 일이 뭔데? 당신은 내 아내고 은지 엄마고 그리고 우리 집 며느리잖아. 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건 당신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들이죠. 하지만 제 이름은 이영숙이에요. 그 이름으로도 살아야겠어요.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님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고 정철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앉아 오래된 앨범과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여행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붙였다. 거기엔 웃고 있는 내가 있었다. 나는 그 사진 밑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나로 존재한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글자를 쓰며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며칠 후 은지가 함께 동네 문화센터를 찾아가자고 했다. 엄마, 여기 외국어 강좌랑 사진 동호회 있대요. 엄마 딱 좋아할 것 같아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신청서를 작성했다. 손에 펜을 쥐고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는 순간 묘한 전율이 흘렀다. 이름 석자가 종이에 새겨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첫 수업날 문화센터 강의실 문 앞에 서니 가슴이 콩닥거렸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강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내 이름을 불렀다. 이영숙님, 어서 오세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아무도 나를 엄마나 며느리로 부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이름을 불러주다니. 그 사소한 호명 하나가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영어 회화 수업은 쉽지 않았다. 발음은 꼬이고 단어는 금방 잊혀졌다. 하지만 나는 웃으면서 다시 시도했다. 옆자리에 앉은 또래 아주머니가 격려의 눈빛을 보내주자 나도 미소로 화답했다. 작은 교류가 오래된 벽을 허무는 것 같았다. 사진 동호회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카메라를 제대로 다뤄본 적은 없었지만 찍는 순간만큼은 자유로웠다.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을 내 눈과 손으로 담는다는 게 이렇게 짜릿한 줄 몰랐다. 며칠 뒤 내가 찍은 사진 몇 장을 은지에게 보여줬다. 길모퉁이 꽃집 앞 장미, 공원 벤치에 앉은 아이들, 저녁 노을에 물든 동네 풍경. 은지는 감탄하며 말했다. 엄마, 사진 진짜 잘 찍으신다. 색감이 살아있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웃었지만 속으로는 오랜만에 자랑스러웠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뿌듯했던 것이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님은 여전히 잔소리를 퍼부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야. 허튼 짓 말고 집안일이나 하지. 하지만 이제는 크게 상처받지 않았다. 그 말들이 나를 묶어두던 쇠사슬 같았는데 지금은 그 사슬이 녹슬어 부서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어머님의 목소리를 흘려듣고 내 방에서 단어장을 펼쳤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페이지를 넘기듯 내 마음도 조금씩 넘겨졌다. 정철은 내 변화가 불편한 듯 했다. 자꾸 뭘 배우고 나가고 그러면 집은 누가 지켜?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집은 집이고 제 인생은 제 인생이에요. 저는 이제 둘 다 지키고 싶어요. 그 말에 정철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침묵 속에서 나는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나는 생각했다. 예전 같으면 하루에 피곤함만 가득했는데 요즘은 설렘이 함께 찾아온다. 내일 수업에서 배울 새로운 문장, 사진 동호회에서 찍을 새로운 풍경,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 내가 다시 만들어갈 새로운 나.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나를 앞으로 이끌고 있었다. 거울 속에 내가 달라 보였다. 여전히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조금 더 선명해졌다. 나는 속삭였다. 영수가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이 내 안에 울리며 파도처럼 번져갔다. 아침 햇살이 주방 창문을 비집고 들어왔다. 예전 같으면 나는 이미 국을 끓이고 밥상을 차려놓았을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식탁 위엔 작은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침은 각자 챙겨 드세요. 오늘 오전 수업이 있어요, 영숙. 처음으로 아침 밥상이 비워진 풍경. 정철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투덜거렸다. 이게 뭐야, 국도 없고 반찬도 없네. 시어머니 민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어디나 다니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지. 그 말에 정철은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론 어쩐지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허전함이 단순히 밥상 때문만은 아니란 걸 본인도 알았다. 문화센터에서 돌아온 나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 점심은 제가 간단히 차릴게요. 다들 잘 드셨어요? 민자는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다. 내가 김치찌개 끓여 먹었지. 내가 안 하니까 할 수 없잖아.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해드린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좋아서 한 거였죠. 앞으로는 저도 제 시간을 가지려 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민자는 황당하다는 듯 나를 노려보았다. 정철은 어정쩡하게 웃으며 대화를 중재하려 했다. 여보, 그냥 예전처럼 하면 안 돼? 집안이 괜히 어수선해지잖아.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정철 씨, 저는 이제 예전처럼 살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없는 아침도 언젠간 익숙해져야 할 거예요. 순간 정철은 말을 잃고 입술을 다물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었다. 이번엔 식탁에 모여 앉은 가족이 각자 젓가락을 들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민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이 50 넘은 며느리가 주책이지 뭐. 공부를 하겠다니 하긴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다더라. 나는 조용히 밥을 씹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식탁 위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정철은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신 요즘 왜 이러는 거야?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의심 가득한 눈빛이 나를 훑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요, 맞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저 자신이요. 그동안 잊고 살던 나를 다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정철은 대꾸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분명한 불안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뚜렷해졌다. 아침마다 내가 없는 부엌, 내가 차려주지 않는 반찬, 그리고 빈자리를 의식하는 가족들. 민자는 틈만 나면 내가 늙어서 이 꼴을 다 본다며 혀를 찾고 정철은 집안 공기가 흔들리는 걸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불편함이 나의 변화를 증명하는 듯해서 묘하게 기뻤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날 나는 집 근처 공원에서 하늘을 찍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나무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사진기를 들고 있는 내 손이 마치 세상을 새롭게 붙잡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지 않을 거야. 집에 돌아오자 정철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솔직히 당신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무섭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무서운 게 정상이에요. 나도 무서우니까. 하지만 우리 이 변화 받아들여야 해요. 정철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가족 모두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새로운 균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지도 몰랐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어.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은지가 내 손에 작은 계약서를 쥐어주었다. 엄마, 여기 한번 봐요. 작은 오피스텔인데 조건 괜찮아요. 조용하고 지하철역에서도 가까워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오피스텔? 내가 왜?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집에서는 늘 할머니나 아빠 눈치를 보니까. 여기선 아무도 간섭 못해요. 나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작은 방 하나, 창문 옆에 붙은 작은 싱크대, 그리고 낡았지만 따뜻해 보이는 조명. 생각만 해도 숨이 트였다. 며칠 후 나는 진짜로 열쇠를 손에 쥐었다. 오피스텔 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나를 맞이했다. 아무도 없는 오직 나만을 위한 방. 나는 바닥에 앉아 한참이나 주위를 둘러봤다. 햇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바닥에 노란 사각형을 그렸다. 그 안에 들어가 앉으니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울음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중고 가구점에서 작은 책상과 의자, 책장을 들여왔다. 책상 위에는 여행에서 사온 머그잔과 사진기를 올려두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고 블로그를 만들었다. 블로그 이름은 오래 고민하다가 은빛 날개로 정했다. 다시 날고 싶다는 내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다. 첫 글을 쓰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며 제 이름을 잊고 살았던 한 여성입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어서 살림 노하우를 정리해 올렸다. 콩나물은 삶을 때 소금을 살짝 넣으면 비린내가 사라져요. 된장은 끓일수록 짜지니 불을 끄기 직전에 간을 보는 게 좋아요. 평생 몸으로 배운 지식들이었다. 며칠 뒤 블로그에 댓글이 달렸다. 저도 며느리로 살며 많이 지쳤는데 선생님 그래서 위로를 얻었어요. 작은 팁이 큰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닿다니 그것만으로도 살아있음이 느껴졌다. 점점 글의 범위가 넓어졌다. 살림 비법에서 시작해 중년 여성의 자존감 회복에 대한 생각까지 적었다. 우리는 누구의 아내나 엄마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가진 하나의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그 글에 수십 개의 공감과 댓글이 달렸다. 맞아요. 저도 제 이름을 되찾고 싶어요. 언니 글 읽고 용기 얻었어요. 나는 모니터 앞에서 손을 꼭 잡듯 키보드를 눌렀다. 시간이 흐르며 블로그 방문자 수는 점점 늘어났다. 처음엔 하루 20명이던 방문자가 어느새 수백 명이 되었다. 익명의 누군가들이 내 글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매일같이 노트를 펼치고 글감을 메모했다. 오늘의 깨달음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오늘의 기록 공원에서 본 노을. 작은 기록들이 모여 내 삶을 다시 빚어내는 듯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정철이 내 블로그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당신이 쓴 거야? 은빛 날개 그거 당신이지?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래, 나야. 내 이야기, 내 기록. 정철은 노트북 화면을 다시 바라보았다. 거기엔 내가 겪은 외로움, 며느리로서의 고통,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다짐이 적혀 있었다. 정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난 몰랐네.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더는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오피스텔에서 보내는 시간은 내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책상에 앉아 글을 쓰고 댓글에 답하며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버스 소리조차 위로가 되었다. 혼자라는 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되었다. 나는 어느 날 블로그 글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큰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공간, 작은 글, 작은 하루의 다짐이 모여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민자는 여전히 불만을 늘어놓았다. 며느리가 집안일 내팽개치고 무슨 글이냐. 정철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달라졌구나.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를 지켜주는 건 그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글,
나의 공간, 나의 시간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이 작은 방이 나의 날개가 될 거야. 블로그를 연 지 석 달째 되던 날, 나는 낯선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보낸 사람은 지역 케이블 방송국 PD였다. 메일 제목은 짧고도 강렬했다. 은빛 날개님 강연 제안을 드립니다. 나는 순간 화면을 의심했다.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누군가의 눈에 띄어 방송까지 연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메일 내용을 읽는 동안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중년 여성의 삶과 자존감에 대한 글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작은 강연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서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몰려왔다.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대박이에요. 드디어 세상에 엄마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가 온 거예요. 나는 주저하며 대답했다.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떠는 건 또 못 견디는데. 은지는 단호했다. 엄마, 글로 그렇게 진심을 전할 수 있었던 분이면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엄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며칠 동안 나는 오피스텔 책상 앞에서 원고를 다듬었다. 내 글을 읽어주던 익명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웃고 울 수 있도록 한 문장 한 문장에 힘을 실었다. 밤마다 거울 앞에서 연습을 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말은 조금씩 힘을 얻었다. 강연 당일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행사장에 들어섰다. 작은 강당에는 이미 중년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고 나는 순간 그들이 과거의 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맞아, 저분들도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 엄마였겠지. 오늘 내가 하는 말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오늘은 특별히 블로그 은빛 날개의 주인공 이영숙님을 모셨습니다. 조명이 내 얼굴을 비추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다. 하지만 객석에 앉아있는 은지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로만 불리며 살아왔던 이영숙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낯설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죠. 제 이름을 잃고 살았다는 걸. 강당 안은 고요했다. 내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이어서 그동안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남편의 무심한 태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작은 오피스텔에서 글을 쓰며 다시 일어섰는지.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요.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여성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듯했다. 그 모습에 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건 단순한 강연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상처와 회복을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에 위로받는 자리였다. 강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나는 무대 위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박수 소리가 내 지난 삶을 다독여주는 것 같았다. 은지가 무대 앞으로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다. 엄마 최고예요. 엄마 진짜 해냈어요. 나는 아이처럼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믿기지가 않아. 근데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싶어. 그날 이후 블로그 방문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이 내 글을 찾아와 댓글을 남겼다. 오늘 강연에서 눈물 흘렸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되찾고 싶어요. 은빛 날개님 계속 글 써주세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하루하루 쌓이는 댓글을 읽으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확실히 느꼈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엔 강연이 아니라 프로그램 출연 제안이었다. 은빛 날개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나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거절하지 않았다. 네, 해보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단단했고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올랐다.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불러보았다. 이영숙. 그 이름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을 거야. 세상 밖으로 나가 날개를 펼칠 거야. 강연 이후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음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TV 소리에 묻혀있던 집안 공기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조용했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민자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내가 강연 무대에서 이야기하던 영상이 재생 중이었다. 조명이 내 얼굴을 비추고 내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는 평생 어머니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 이영숙으로 살고 싶습니다. 화면 속 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민자는 영상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평소의 매서움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놀람, 혼란, 그리고 조금은 흔들리는 감정. 나는 괜히 심장이 쿵쿵 뛰었다. 어머니가 이걸 다 보셨구나. 그 순간 나는 도망치고 싶을 만큼 긴장했다. 내가 이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했더냐? 민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게 제 진심이었으니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자는 휴대폰 화면을 껐다 켰다 하며 시선을 피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단 말이냐? 나는 속으로 드디어라는 말을 삼켰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문장이 입술 끝에서 맴돌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늘 제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내 말에 민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평소 같았으면 너는 늘 부족했어라며 쏘아붙였을 어머니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내 식대로만 생각했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터졌다. 나는 황급히 눈가를 훔치며 웃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어머니. 민자는 고개를 돌리며 속삭이듯 말했다. 미안하다. 짧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년 동안 가슴 깊숙이 눌러두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듯했다. 내가 원망했던 사람에게서 진심 어린 한마디를 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물론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자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아직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조금 더 가벼워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식탁에 소박한 아침상을 차렸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내밀고 싶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제 말씀 고맙습니다. 민자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더니 국 한 술을 뜨고 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괜찮네. 간이 맞다. 그 평범한 한마디가 어쩐지 내겐 상장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나는 문화센터에서 돌아와 오피스텔에 들렀다. 책상 위 노트북을 켜고 오늘 있었던 일을 블로그에 적었다.
평생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작은 변화지만 제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글을 올리자마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용기 있는 고백이 결국 마음을 움직였군요. 저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희망을 잃지 않아야겠어요. 댓글들을 읽으며 나는 눈물을 닦았다. 이건 내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누군가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며칠 뒤 은지가 내게 물었다. 엄마, 할머니 좀 달라지신 것 같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주 조금. 근데 그 조금이 나한테는 커. 은지는 활짝 웃었다. 엄마가 먼저 변했으니까 할머니도 변한 거예요. 결국 엄마가 이긴 거예요.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긴다는 건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는 걸. 민자의 인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승리였다. 며칠 후 강연을 다시 나가게 된 날. 이번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있었다. 강당 뒷자리에 앉아있던 민자였다. 그는 팔짱을 끼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내가 무대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눈빛이 흔들렸다. 저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질 때 민자의 눈가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스쳤다. 강연이 끝난 뒤 민자는 무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나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민자는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내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순간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30년간 기다려온 말이 마침내 내 앞에 도착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어머니는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날을 나는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진정한 인정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오래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는 순간에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정은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변화를 불러올 씨앗이 되리라는 걸. 민자의 작은 변화는 예상치 못한 여파를 남겼다. 그날 이후 정철은 유난히 말수가 줄었다. 예전 같으면 퇴근 후 들어오자마자 TV를 켜고 맥주캔을 따며 하루의 짜증을 늘어놓았을 그가 요즘은 거실에서 묵묵히 신문을 펼치거나 내 눈치를 살피듯 애매한 거리를 두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예전처럼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내 일정에 집중했다. 문화센터 수업, 사진 동호회 모임, 오피스텔에서의 글쓰기. 하루하루가 바쁘고 실했다. 정철은 아마도 처음 느껴보는 낯선 공백에 휘청거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언제나 집안의 일은 아내가 챙기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그 전제가 흔들리자 그는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강연 원고를 다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형광펜으로 밑줄 친 문장들이 가득했고 나는 거울 앞에서 발음을 고쳐가며 연습 중이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정철이 머뭇거리며 들어왔다. 연습하나 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일 또 강연이 있어. 정철은 한동안 말없이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솔직히 말할게. 그가 낮게 말을 꺼냈다. 처음엔 당신이 이러는 게 너무 불편했어. 내 아내가 왜 남들 앞에서 우리 집 이야기를 꺼내나 싶고 또 사람들이 뭐라 할까 걱정도 되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후회의 그림자가 섞여 있었다. 근데 정철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블로그 글을 다 읽어봤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무시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 내가 당신을 아내라기보다 그냥 집안일 맡아주는 사람쯤으로 생각했던 거.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나는 가만히 그 말을 들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솔직한 고백이었다. 미안해. 진심으로. 정철은 손을 무릎 위에 꼭 쥔 채 고개를 숙였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사과였다. 하지만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는 없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철 씨, 고마워.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존중이야. 정철은 눈을 들며 물었다. 존중이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나는 깊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지 말고 내 이름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봐줘. 당신 아내로서만이 아니라 이영숙이라는 사람으로 인정해줘. 정철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눈가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며칠 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침이면 내가 챙겨주던 커피를 스스로 내려 마셨고 저녁엔 가끔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했다. 그는 서툴렀지만 그 서툼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여보, 이거 맞나? 접시는 이쪽에 두는 거야? 예전 같으면 무심히 던졌을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를 하나의 파트너로 대하는 듯했다. 그날 밤 정철은 내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이 무대에서 말하던 거 다시 들려줘. 직접 내 앞에서 듣고 싶어. 나는 놀라며 물었다. 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서.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강연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은조렸다. 저는 평생 아내, 며느리,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 이영숙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철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어. 나도 당신을 영숙이라고 부를게. 내 아내 이전에 당신 자신으로. 그 순간 나는 뭔가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물론 모든 게 단번에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여전히 그는 습관처럼 내게 의존하려 들 것이고 나 역시 오래된 상처를 하루아침에 잊을 수는 없을 테니까. 하지만 최소한 그는 변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며칠 후 나는 또 다른 강연 무대에 섰다. 객석 맨 앞줄에 정철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낯설 만큼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질 때 정철은 가장 크게 손뼉을 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눈부시게 낯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조금 제대로 된 가족의 시작일지도 몰라.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존중은 사과보다 깊다. 그리고 존중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토요일 아침, 집안 공기가 전과 달랐다. 식탁 위에 늘 비워져 있던 그릇들이 오늘은 각자의 손에 의해 채워지고 있었다. 정철은 어색한 손길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있었고 민자는 부엌 구석에서 미역국을 끓였다. 나는 웃으며 샐러드를 준비했다.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해보자고 했잖아. 내 말에 정철은 머쓱하게 웃었다. 근데 내가 요리하면 재앙이 올 텐데. 은지가 나서서 말했다. 아빠 괜찮아. 맛없으면 내가 먹을게. 식탁에는 웃음이 번졌고 그 웃음은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걸 도맡아야 했다. 아침상을 차리고 치우고 그 와중에 잔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가족이 함께 나누는 식탁, 그건 내가 오랫동안 꿈꿔온 풍경이었다. 민자는 여전히 투덜거리긴 했다. 내 나이에 무슨 요리야. 젊은 사람이나 해라. 하지만 그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간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역시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정철이 불쑥 말했다. 영숙, 나 블로그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도와준다고? 당신이? 응. 사진 올리는 법 같은 거 잘 몰라서 헤매잖아. 내가 요즘 회사에서 이런 거 조금 배웠거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잠시 멍해졌다. 남편이 내 일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손을 내민 건 처음이었다. 그래, 같이 해보자. 나는 조심스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노트북 앞에 나란히 앉았다. 정철은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블로그 설정을 만졌다. 여기 버튼 누르면 글씨 크기 바꿀 수 있네. 몰랐지? 정말? 나는 매번 그 부분에서 막혔는데. 내가 좀 유용하지? 농담처럼 주고받는 대화 속에 낯설지만 새로운 부부의 모습이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존중이라는 거구나. 며칠 후 민자가 내게 다가왔다. 영수가 이번 강연 언제냐? 나는 놀라며 대답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왜요? 내가 가서 앉아있으면 민망하겠지? 순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시면 저한텐 큰 힘이 될 거예요.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내가 늦게 깨달았네. 그의 말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연 당일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민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무대에서 이야기를 이어가자 눈빛이 점점 흔들렸다. 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 순간 민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강연이 끝난 후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영수가 자랑스럽다. 짧은 말 한마디가 30년의 세월을 위로해주는 듯했다. 가족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정철은 회사 동료들에게 내 블로그를 소개하며 은근히 자랑했고 민자는 동네 친구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강연도 한다며 뿌듯해했다. 나는 그들의 변화가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잔소리와 무심함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살 거예요. 여보, 내 이름은 영숙이야. 그냥 불러줘. 그 말에 그들은 멈칫했고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큰 변화는 식탁에서 나타났다. 이제는 내가 혼자 모든 걸 준비하지 않았다. 은지가 음식을 함께 만들었고 정철은 식탁을 차렸다. 민자는 맛을 보고 의견을 내며 함께했다. 예전의 식탁이 나를 소모시키는 전쟁터였다면 지금의 식탁은 서로를 존중하는 무대였다. 나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마음 깊이 감사했다. 하루는 은지가 내게 물었다. 엄마, 가족이 변하는 게 느껴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예전에는 내가 가족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둥이 된 것 같아. 조금 기울더라도 함께 버틸 수 있겠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먼저 변했으니까 다 같이 변한 거예요. 밤이 되어 오피스텔 책상에 앉아 나는 일기를 썼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조금씩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든다. 글을 마치고 창문을 열자 봄밤의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여름이 막 시작된 무렵 나는 전국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몇 군데만 응했지만 점점 일정이 늘어났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심지어 작은 시골 마을의 복지관에서도 은빛 날개님을
꼭 모시고 싶다는 연락이 이어졌다. 처음 강연장에 들어설 때의 떨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나는 무대 위에 서서 천천히 사람들을 바라봤다. 어떤 이는 눈을 반짝이며 기대에 차 있었고 어떤 이는 눈가에 깊은 주름을 간직한 채 내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들의 표정에서 나는 과거의 나를 보았다. 투명 인간처럼 살아온 시간, 이름조차 잊힌 채 버텨온 날들. 그들이 나에게서 듣고 싶어 하는 건 누군가의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닮은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숙입니다. 그 순간 강당은 고요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로만 소개되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내 삶으로, 내 목소리로 서 있었다.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은 내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이야기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저도 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웃음은 내 지난 세월의 고통을 위로해 주었다. 나는 그때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나는 진짜로 세상에 돌아왔다. 어느 날 나는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저는 이제 단순히 경험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중년 여성의 자립을 돕는 안내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곧 나는 작은 워크숍을 열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나와 같은 나이대의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엔 수줍어했지만 이내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뒤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카페 겸 모임 공간을 열자. 누구든 와서 쉬어갈 수 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은빛 날개 카페였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건물 2층,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책장을 놓고 한쪽 벽에는 내가 찍은 사진들을 걸었다. 카페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위로받았고 누군가는 웃음을 되찾았다. 그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의 날개를 확인하는 쉼터였다. 정철은 처음엔 카페 운영을 걱정했지만 이내 누구보다 열성적인 조력자가 되었다. 주말이면 커피 머신 앞에 서서 서툴게 라떼를 내리고 내가 강연을 나가면 가게 문을 대신 지켜주었다. 그의 그런 모습이 나에겐 기적처럼 느껴졌다. 민자 또한 카페에 와서 내 사진을 자랑스럽게 손님들에게 보여주었다. 우리 며느리 작품이야. 참 잘 찍었지?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비난이나 비교가 없었다. 대신 진심 어린 자부심이 묻어났다. 나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속삭였다. 영수가 이제야 내가 돌아왔구나. 눈물 대신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은 주름 사이에 고이 새겨졌지만 그 어떤 장식보다도 빛나 보였다. 강연 요청은 점점 더 많아졌다. 이제는 단순히 지역 모임을 넘어서 전국 단위의 행사에 초대되기도 했다. 나는 무대 위에서 말할 때마다 과거의 나를 위로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나를 더욱 단단히 세워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새로운 의미가 되어주었다. 은지는 그런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는 진짜 이영숙으로 살아가네요. 저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는 은지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야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 엄마가 아니라,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이영숙으로. 밤이 되어 오피스텔에 앉아 일기를 쓰며 나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나는 돌아왔다. 이름을 잃어버렸던 그 세월은 헛되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제 나는 나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창문 너머로 여름밤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나는 내 이름을 또렷이 들었다. 이영숙. 내가 세상에 귀환한 순간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나는 또 하나의 강연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다. 전국을 돌며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달랐다. 공항 대합실 한쪽 꽃다발을 든 정철이 서 있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꽃을 내밀었다. 여보, 고생했어.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웃었다. 당신이 이렇게 맞으러 오다니 참 신기하네. 이제는 나도 당신을 응원하고 싶어. 예전엔 몰랐는데 당신이 무대에 설 때 내가 더 자랑스러워. 정철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은지가 준비한 것이었다. 엄마, 오늘은 엄마가 세상에 돌아온 날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 말에 민자도 옆에서 덧붙였다. 그래, 영수가. 이제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영숙으로 살고 있잖니. 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그 말이 드디어 내 귀에 닿은 것이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혼자 준비하는 식탁이 아니었다. 정철이 직접 만든 계란말이가 식탁 가운데 놓였고 은지가 만든 샐러드, 민자가 무심히 끓여낸 된장국이 옆에 자리했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며 함께 만드는 집. 며칠 후 나는 드디어 새로운 공간의 문을 열었다. 이름하여 은빛 날개 카페. 작지만 따뜻한 공간, 책장이 벽을 가득 채우고 내가 찍은 사진들이 한쪽 벽에 걸려 있었다. 창가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햇살이 바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손님들을 맞으며 말했다. 여긴 그냥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쉬어가는 쉼터예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는 이들의 얼굴엔 안도와 위로가 담겨 있었다. 카페 운영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힘들지 않았다. 강연으로 다닌 도시들에서 만난 이들이, 댓글로 위로를 주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는 웃음을 되찾으며 그 작은 공간은 사람들의 날개가 다시 돋아나는 곳이 되었다. 정철은 주말마다 카페 일을 거들었다. 커피 머신 앞에 서서 서툴게 라떼를 내리고 손님들에게 허둥대며 웃음을 지었다. 민자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 내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우리 영숙이가 찍은 거야. 참 잘 찍었지?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엔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다. 어느 날 은지가 내게 말했다. 엄마, 요즘은 진짜 행복해 보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이제야 알았어.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서는 데서 오는 거라는 걸. 은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 말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켜고 블로그에 글을 썼다. 오늘도 새로운 날개를 펼칩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지만 그 흉터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글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보니 강 건너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은빛 날개로 날아간다.
마지막 장면, 나는 다시 여행 가방을 꾸렸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정철이 내 옆에서 웃으며 짐을 챙겼다. 여보, 어디든 같이 가자. 이제는 내가 당신과 함께할 차례야. 우리는 손을 잡고 공항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민자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다녀와라, 영수가. 내가 자랑스럽다. 공항 유리창 너머로 이륙을 준비하는 비행기가 보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나의 삶, 나의 이름, 나의 날개로.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은빛 날개가 활짝 펼쳐졌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